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우중충하지요. 예, 제가 저번 주에 그 부산을 갔었는데 수업하다가 되게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지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하다가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 파카로 하체를 가리면서 수업을 했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107쪽의 감정평가 3방식 들어가면 되지요. 예. 3방식의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까? 자, 거기 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2절 원가 방식에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원가 방식의 1번을 보면 복성식 평가법 가로 열고 원가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가법이라는 말이 이제 정식 용어가 돼요. 근데 원가법을 쉽게 말하면 원가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맞지요? 그래서 이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지금까지 이 물건의 가치가 깎인 금액을 빼주면 현재 이 물건에 남아있는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값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원가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원가법의 의의가 나오는데 그 의의 부분은 제가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왜 그러냐면 그 의의 자체가 하나하나가 감정평가 규칙의 원가법이란 이런 뜻입니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이란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가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제조달 원가라는 말이 나오고 감가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원가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교재는 공식을 안 써놨어요. 공식이 뭐냐면 지금 문장이 뭐예요? 어찌됐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가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가법에 의해 구해진 값을 적산가액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수정액 이런 공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러 제가 공식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고 남은 값이 적산가액이에요. 근데 감가수정액을 다르게 바꾸면 감가누계액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계란 말을 빼면 감가액이 돼요. 그렇죠? 그럼 누계한다는 건 뭐다? 합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오케이? 결국 핵심 뭐다? 제조달 원가에서 그동안 가치가 깎인 총액을 빼줌으로써 구해지는 값이 뭐다? 적산가액이다. 이런 공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곧바로 제조달 원가부터 들어가 볼까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근데 제조달 원가의 의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재생산 비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재생산 비용.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주택이 10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1억 원의 비용이 들었대요. 근데 10년 후 현재 그 A라는 주택을 다시 만들려면 1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어때요? 다시 만들 때 얼마의 비용이 든다? 10억. 이걸 우린 뭐라고 표현한다? 제조달 원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의의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제조달 원가란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재생산 또는 재취득 시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이다 라고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은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은 기준 시점 현재 이때 기준 시점이란 게 뭐냐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말을 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예컨대 2015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 싶다면 그 2015년 12월 25일을 무슨 시점이라 한다? 기준 시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 그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의 총액이 바로 뭐다? 제조달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장난을 치는 구멍이 한 대목이 있어요. 무슨 시점 나오죠? 기준 시점. 근데 이 제조달 원가의 뜻도요, 역시 제가 건들 수가 없는 게 감정평가 규칙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법규에서 제조달 원가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럴 때 꼭 기준 시점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에도 불구하고 꼭 문제를 만들 때는 뭐 거래 시점이다, 신축 시점, 준공 시점, 이런 다른 시점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제조달 원가의 의미를 얘기할 때 기준 시점 이외에 다른 시점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런 제조달 원가는 종류를 나눠보면 대복이에요. 복대라고 해도 되고 대복이라고 외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복제 원가 나오죠. 대치 원가 나오죠. 그럼 앞글자 따면 복대잖아요. 복대라고 해도 되고 복대가 발음이 좀 그러하시면 대복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복제 원가는 다른 말로 복조 원가라고도 하고 대치 원가는 대체 원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원가라는 게 비용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원가란 말 대신에 비용자를 붙여서 뭐 복제 비용 또는 뭐 대체 비용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저 같으면 이 복제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왜? 복제한다는 게 뭐죠? 그 대상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그 대상과 똑같은 걸 그대로 만들 때 복제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럼 예컨대 그 대상, 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이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택에 사용됐던 못 하나, 문짝 하나, 창틀 하나까지도 똑같은 자재,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공법을 이용해서 그 대상 물건과 완벽히 같은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그런다? 복제 원가다. 항상 제목 속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다. 그걸 유념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제 원가는요, 지은 지 오래된 부동산에 적용할까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에 적용이 될까요? 신축 부동산이.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 그 부동산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중고 건물이라면 그 건물에 사용됐던 자재 등을 더 이상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럴 때는 그 물건과 완벽히 같은 물건을 다시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반면에 이제 지은 지 2, 3개월밖에 안 됐다면 그 건물에 그 주택에 사용됐던 자재나 디자인 등을 얼마든지 구함으로써 같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 자, 복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물리적 측면의 제조달 원가라는 점, 두 번째는 신축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앞글자만 따서 기억하면, 자, 복제 나왔습니다. 그럼 물리, 신축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통 기출문제가 됐든 모의고사가 문제가 됐든 간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장난치냐면 지금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제조달 원가 그랬잖아요. 이 물리 대신에 효용이란 말을 집어넣거나 신축인데 중고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몽땅 다 바꾸면 금방 뽀록이 나니까 하나는 맞게끔 해주고 하나는 은근슬쩍 다른 말을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혼란을 유발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에 비해서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은 지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는 그 부동산에 사용됐던 자재 등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만약 그 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라면 현재 시점, 기준점 현재에서 그 주거 용도의 건물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린 뭐라 그런다? 대체 원가다. 다시 말하면 그 물건과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용도가 동일한 물건을 다시 만들 수는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최신의 자재, 최신의 디자인, 최신의 공법 등을 이용해서 용도 기능적인 면에서 동일한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그런다? 대치 원가다. 그럼 얘는 지은 지 오래된 부동산에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치 원가는 효용적 측면의 제조달 원가이며 지은 지 오래된 중고 부동산 해도 되고 낡은 건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압축해 볼까요? 앞서 보셨던 복제의 물리 신축이죠. 근데 지금 보셨던 대치는 효용 중고죠. 요거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제조달 원가의 산정 나왔는데 원래 여러분 크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도 토지의 제조달 원가와 건물의 제조달 원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토지의 제조달 원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토지와 건물의 제조달 원가가 구분이 되는데 시험화되는 것은 어느 제조달 원가? 건물의 제조달 원가만 시험에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일단 구성 요소가 표준적 건설비의 통상적 부대 비용을 합산하여 그 값을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 더하기 통상적 부대 비용 이게 건물의 제조달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장난치는 구멍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표준적 건설비 나왔죠. 이 비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라서 어떤 거 갖고 장난치냐면 원래 표준적 건설비 속에는 직접 간접 공사비는 물론이고 수급인의 이윤까지 포함이 되는데 비용이니까 공사비는 포함되지만 이윤까지 포함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로 문장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는 직접 간접 공사비는 물론이고 수급인의 이윤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압축하면 표준적 건설비는 이거예요. 공사비 더하기 이윤. 공사비 더하기 이윤. 오케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장난치는 구멍이 뭐냐면 그 공식 위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막론하고 도급건설주의를 적용한다, 채택한다 이 말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만들든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기든 간에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길 때를 기준으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만 기억하자? 자가건설 나오든 도급건설 나오든 무조건 무슨 주의? 도급건설 또는 도급가격주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 지문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도급건설의 경우에 준하여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OX. 다시 한번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도급건설의 경우에 준하여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맞잖아요. 자가든 도급이든 무조건 도급건설주의 적용해서 제조달 원가 구하는 거 맞지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꼼꼼하게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계산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업자는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어때요? 일반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도급할 때, 즉 건축업자에게 맡길 때의 제조달 원가 산정이 그 결과의 정확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달 원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도급 가격주의 또는 도급 건설주의를 적용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제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본 수업 때 할 거지만 종류만 보면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간접, 잔여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법은 아니죠. 직접법과 간접법. 오, 큰일 날 뻔했네. 잔여법은 나중에 수익환원법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내용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뭐냐면 어떤 방식도 관계없이 직접법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물건으로부터 어떤 값을 구할 때 직접법 그래요. 근데 간접법은 그 물건 아닌 비슷한 다른 물건으로부터 어떤 값을 구하고자 할 때 간접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물건을 우리 개론의 용어로 바꾸면 대상부동산으로부터 뭐 재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 직접이에요. 근데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그럼 간접법이거든요. 이거예요. 이런 구조가요. 나중에 수익환원법도 똑같아요. 수익환원법에 보면 이건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또 봐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익환원법상. 거기도 직접법과 간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뭔지 몰라도 직접법이니까 그 물건으로부터 순수익 구하나 보다. 간접법이니까 그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부터 순수익 구하는 방법인가 보다. 예측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든 수익이든 비교든 간에 직접법 이 말 나오면 대상부동산으로부터 값을 구하는 방법. 간접법은 유사부동산으로부터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최소한 직접이 나왔는데 유사부동산, 간접이 나왔는데 대상부동산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지면 나머지 문장 읽을 필요도 없이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요령들을 자꾸 익히고 내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분들도 정답은 그렇게 잘 찍어요. 이게 그런 문제 푸는 요령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감가수정이 나오는데 그 감가수정의 더럽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길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그렇게 한 석 줄, 넉 줄씩 써놨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재조달 원가 봤잖아요. 근데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 그러니까 금액을 깎아야 되는 감액해야 될 원인,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구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 뺨으로써 대상 물건의 적정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뭐라 그런다?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면 벌써 감가 요인이 있어요. 가치가 깎이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았더니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인다는 것은 어떤 시간의 경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물건이 낡았어요. 노후화됐대요. 이런 것들을 인한 감가 요인을 뭐라 그런다? 물리적 감가. 그것 이외에 뭐가 파손됐다, 훼손됐다, 손상을 입음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의 경우는요,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 할지라도 그 노후화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건물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럼 건물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깎이는 상각자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된다는 건 물리적으로 감가, 즉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이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총론 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배울 때 영속성 기억나죠?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마모, 마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훼손을 입고 손상을 입음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게 물리적 감가인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요걸 가지고 기출문제 지문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 말을 그냥 하면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얘기를 뭐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약간 예쁘게 말을 써놓은 것뿐이지 핵심은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간평론과 가장 첫 번째 배웠던 총론은 나름대로 연결성이 상당히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죠? 총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간평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단원별로 끊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단답형으로 외우셔도 답을 맞출 수 있겠지만 만약 저한테 출제위원을 맡겨준다면 저는 통합교과로 냅니다. 왜? 분명히 문제는 총론인데 보기 5가지는 정책, 경제, 투자, 금융, 간평, 보기 하나하나가 다. 그걸 전부 알아들어야 맞출 수 있게끔. 아마 그러면 제명에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나와 있죠. 근데 이때 요걸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물리와 기능을 가로로 묶어 보세요. 표 있죠. 물리와 기능을 가로로 묶으시면 요걸 내부적 감가 그래요. 내부적 감가. 그러니까 그 물건 내부의 하자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원인은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 감가는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 물건 내부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일 때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나오면 의미 자체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감가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예컨대 거기 경제적 감가 보면 뭐 인근 지역의 쇠퇴다, 시장성의 감퇴다, 대상 부동산과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열돼 있죠. 오케이? 근데 그거까지만 나오면 경제적 감가가 맞는데 그 위에 기능적 감가 보면 설계의 불량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경제적 감가 요인 3가지를 나열해 놓고 중간이나 마지막쯤에 설계의 불량 등은 경제적 감가 요인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이게 정상적인 상황, 긴장 없이 학원에서 어떤 시험을 치를 때는 아직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입니다. 근데 현장 가서 긴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요, 평소에 그렇게 쉽게 풀었던 문제조차도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대충 맞히면 맞겠자고 바로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말은 끝까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이 40분, 50분 내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빨리 풀면서도 문장을 정확히 보는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하지 않으시면 실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 부족 때문에 우리가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 이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기초니까 맛보기로 이 감가수정, 수정이가 나오잖아요. 수정이가 나오면 감정평가 목적이다. 그래서 현존 가치의 적정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감정평가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현존 가치의 적정화, 가치를 적정화하는 게 감정평가, 수정일 거야. 이런 정도 좀 연결성을 좀 이해해 달라 그 말이죠. 근데 감가상각은 회계 목적이거든요. 회계에서는 비용 배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 구분할게요. 감가수정은 평가 목적이므로 현존 가치의 적정화의 목적이 있는 반면 감가상각은 회계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 배분의 그 목적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수정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여자분들은 뭐 좋아하죠? 돈 좋아해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기초가 돼요. 경제적 내용 연수. 아시겠죠? 그 수정이는요, O형이에요. 혈액형상 O형이에요.
그 말은 뭐다? 떠나간 그놈 신경 안 써요. 앞으로 만날 사람 신경 써요. 그래서 잔존 내용 연수, 장래 내용 연수를 중시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각이는 남자거든요. 남자이기 때문에 얘는 A형이에요. A형은 뭐다? 떠나간 그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경관연수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관연수를 중시한다. 이런 말 나올 것이고 또 상각이는 남자니까 법을 중시하죠. 그래서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찌됐든 기억이 돼야 되고 답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수정이는 여자고 O형, 상각이는 남자고 A형이다.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겠습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본 수업 때 차분히 한번 살펴볼 내용들이고 또 그 아래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감가 수정 방법 나오죠. 나옵니까? 예, 근데 여기는요 원래 이론적인 감가, 원래 감가 수정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을 보면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개념을 어떻게 잡자? 감가 수정 방법 요 말 나오면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의 가치가 깎이는가 그 액수를 구하는 방법이 감가 수정 방법이다라고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나뉘어져요. 거기 일단 제목을 먼저 볼게요. 정액, 정률, 상환기금, 관찰감가, 분해법 5가지 나와 있죠. 일단 종류부터 기억하는 방법, 율, 액, 상관분. 자, 정률의 율, 정액의 액, 상환기금의 상, 관찰감가의 관, 분해법의 분 하면 율액 상관분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 감가수정 방법의 암기법 율액 상관분. 근데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나왔을 때는요.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거 해가지고 정률, 정액, 상환기금, 관찰감가 5번 삐리리 해서 답이 됐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또 구분할 때, 자, 율액상, 기역, 니은, 디귿 가로로 묶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을 가로로 묶으세요. 그렇게 3가지 방법은 이론적 감가액, 이론적 감가액. 자, 뒷장 넘겨서 관찰 감가와 분해법 묶으세요. 얘네들은 실제적 감가액. 자, 써 놓으셨어요? 3개부터 잡아요. 감가수정 방법은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여기에는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구분된다. 이때 이론적 감가액 구하는 방법이 율액상, 실제적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관분. 오케이? 물론 이것 말고도 기본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 보셔도 크게 신경 쓸 대목은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초니까 의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정액법 나오잖아요. 이걸 나눠주면 정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일정하다는 건 동일하다의 의미가 되죠. 이때 액은요,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액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매년 감가액이 같다, 다르다, 같다. 오케이?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정액법이란 이론적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이죠. 만약 첫 해에 1,000만 원의 가치가 깎인다면 다음 해에도 1,0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의 가치가 깎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감가 수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즉 감가액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해는 얼마의 가치가 깎일까? 이런 거 신경 쓰거나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계산이 쉽다, 어렵다? 이해가 쉽다,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그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Understand? 예.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율법이 뭐냐면 똑같이 정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정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일정하다, 동일하다. 근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율법이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감가율,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 같을지라도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율이 같다고 해서 액이 같지는 않다는 구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1차 연도 때 어떤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재조달 원가 그랬잖아요. 그럼 재조달 원가가 1억인데 매년 10%씩 가치가 깎인다. 그러면 첫 해는요. 1억의 10%가 깎이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깎였죠. 근데 1억에서 1,000만 원을 빼주면 남아있는 값어치가 9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에는 9천만 원의 10%가 깎여요. 그럼 900이 깎이겠죠. 오케이? 그럼 첫 해에 1,000만 원 깎이고 두 번째에 900만 원 깎이면 1억에서 1,900 빼면 이제 남아있는 값어치는 8,100이 남죠. 세 번째에는 그 8,100만 원의 10%인 810만 원이 깎인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럼 보세요. 해마다 10%씩 깎인다는 감가율은 같지요. 근데 첫 해 1,000만 원, 두 번째 900만 원, 세 번째 810만 원 이런 식으로 감가액은 점점 달라지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죠. 그럼 일단 요걸 가지고 두 가지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정율법상 매년 감가율은 일정하나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 않다. 맞습니까? 또 정율법상 감가액은 초기에는 가장 높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한다고 할 때 우리가 체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정율법을 다른 말로 체감 상각법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어디부터 출발하죠? 제목. 항상 어떤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의 명칭부터 제목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목과 명칭 속에 모든 이론적 내용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나오는데 얘는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만 기억하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금리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매달 50만 원씩 3년을 적금을 붓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씩 12개월이면 600이니까 3년이면 원금 총액이 1,800이에요. 1,800을 불입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세금 빼기 전에 3년 만기 2천만 원짜리 적금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내가 불입한 금액은 1,800인데 세금 빼기 전에 2천을 탄다는 건 이자액이 얼마다? 200이 붙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럼 나는 돈을 적게 내고도 이자액만큼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상환기금법도 원래는 예컨대 그 가치가 100만 원씩 깎여야 되는데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큼 가치가 덜 깎여 나간다는 개념이 바로 상환기금법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게 이상하죠. 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만 기억하자. 깎여 나가는 금액을 상각액 그러거든요. 감가액 해도 되고 상각액 해도 되고 그래서 감가 또는 상각액에 대한 복리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눈을 질끈 감으시고 정답은 뭐로 잡자? 상환기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이 나오는데요. 관찰감가법에서 핵심은 뭐다? 관찰이에요. 관찰은 눈으로 확인한다 의미가 되죠. 눈으로 본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찰에서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도 천장이다, 벽이다, 바닥이다, 별 하자가 없더래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인 하자는 요 천장 안쪽에 전기 배선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천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눈으로 관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걸 예쁘게 포장하면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하자를 놓치기 쉽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감정평가사 하더라도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왜? A라는 감정평가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근데 B라는 감정평가사는 이제 막 시험 치고 자격증 얻었다. 그럼 벌써 경험과 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부동산 찾아와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감가액이 얼마다 라고 구할지라도 감정평가사마다 구해지는 그 감가액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사람마다 다르면 주관적, 객관적. 그래서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의 능력과 경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꼭 시험 문제에선 객관이라고 바꿔서 틀리게 한다. 주관적인데 꼭 객관적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해법에서는 분해가 포인트예요. 분해는 여러 개로 나눈다, 쪼갠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근데 뭘 쪼개냐면 우리 앞서서 살짝 훑고 지나왔지만 감가 요인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등이 있다 그랬죠. 그 감가 요인별로 분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 요인에 대한 금액, 즉 물리적 감가액 따로 구하고 기능적 감가액 따로 구하고 경제적 감가액을 따로 구해서 나중에 이걸 합산해 주면 그 물건의 전체 감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핵심이 뭐다? 감가 요인별로 나눈다라고 해서 분해법 이렇게 분해, 나눈다, 쪼갠다 요것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셔요? 예. 그 다음에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적산법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귀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적산법으로 구해지는 임대료가 적산임대료인데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에 대상 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 즉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나오나요? 근데 이 문장을 핵심만 잡으면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라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지금은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기초가액이 뭐냐? 기초가액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된 부분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심할 것. 대상 부동산 전체 가격이 아니라 임대된 부분의 가격이 뭐다? 기초가액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임대된 부분의 가격이냐? 얘는 값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가격 부분이 바로 뭐다? 임대가 된 부분의 그 가격이지 그 부동산 전체 값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 그 다음에 기대이율 나오는데 여러분 이율자가 붙잖아요. 그럼 성격상 수익률인데요. 기대이율을 좀 더 쉽게 개념을 잡으시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임대수익률. 임대수익률을 기대이율 그럽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투하자본에 대한 임대수익의 비율이다. 근데 투하자본은 투자액이잖아요. 그럼 내가 10억을 투자할 때 2억의 수익이 나오면 임대수익은 20%가 되죠. 이런 것처럼 투하자본에 대한 임대수익의 비율이 기대이율이니 한마디로 압축하면 임대수익률이다 라고 개념을 잡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 근데 필요재경비, 이 필요하다는 건 반드시 소요가 된다, 반드시 들어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운영할 때, 임대를 할 때 들어가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필요재경비 그러는데, 얘네들은 주로 뭘 물어보냐면 종류를 물어봐요. 거기 아래 제가 필요재경비 종류 쑥 써놨죠. 그거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손대감, 공정유세. 자, 필요재경비 암기법 손대감, 공정유세. 손대감, 공정유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손이 뭐냐면 손해보험료를 얘기해요. 손해보험료. 근데 이제 그 출자하는 분에 따라서 가끔 경우에 따라서 그냥 화재보험료 그러기도 하는데 뭐 보험료는 들어가면 다 맞아요. 손해보험료. 대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체충당금 하면 되고요. 감은 감가상각비고 공은 공실손실상당액을 의미해요. 공실손실상당액. 그 내용 거기 다 써 있을 텐데.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은 정상운전자금이자. 정상운전자금이자. 여기서 운전이라고 하는 건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오퍼레이트, 운영하다의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는 유지관리비를 얘기합니다. 유지관리비. 세는 조세공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대감, 공정유세. 자, 손대감께서는 공정하게 유세를 펼쳤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예, 요 정도 가볍게 알아두세요. 특히 필요재경비의 종류 이 부분은요. 본 수업 때도 거의 동일합니다. 왜? 나오는 유형이 종류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법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유용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 방식을 가볍게 마쳤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비교 방식 나오죠. 근데 비교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의의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대상 물건 또는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 그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각종 요인 보정 등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까? 예, 이건 역시도 모든 방법의 의의는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이므로 손 못 댑니다. 있는 그대로 자꾸 반복하셔서 기억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건 아니니까 저처럼 줄줄줄줄 나올 필요까지는 없겠죠. 문장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지문 나왔을 때 요 문장이 맞다 틀리다 이거 구분만 하면 되는 거지 달달달 나온다는 건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언제 그거 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을 저한테만 공부하러 간다면 저는 어디부터 출발할 거다? 비교라는 단어부터. 여러분 일단 생각해 봐요. 비교를 하려면 같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것끼리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의의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사례 자료와 비교한다는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결국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대상 부동산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다른 물건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근데 아무 자료나 마구 수집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 수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 사례 자료 수집의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없어요? 가로 2번 거래 사례 선택해가지고 1, 2, 3, 4번 나오죠? 이게 자료 수집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료 수집 기준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앞 글자 따볼까요? 사시지계. 사시지계. 사정 보정 가능성의 사, 시점 수정 가능성의 시,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의 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의 개, 사시지계. 물론 다른 표현이 있지만 실제 시험이 나올 때는 사시지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상 비교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기준은 몇 가지? 네 가지. 사시지계. 근데 첫 번째 사가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보정한다는 건 수정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별 달리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핵심이 뭐다? 사정이에요. 사정 보정에서 핵심 뭐라고요? 사정. 사정이란 말의 뜻은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또는 요인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상 거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요인들을 뭐라고 말한다? 사정. 오케이? 그래서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일단 그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요소가 없는 상태로 보정할 수 있다면 사정이 개입된 자료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그 사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예컨대 우루사가 곰돌이에게 자기가 소유한 주택을 1억 8천에 매도를 했대요.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그 거래 과정을 알아봤더니 우루사와 곰돌이는 각별한 친구 사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전혀 모르는 남한테 팔 때보다는 그 가까운 친구에게 팔 때는 그래도 좀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오케이? 이때 가까운 친구와의 이 거래, 이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봤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사정 보정이 뭐냐? 지금 친구와의 거래 과정에서 1억 8천에 매도가 되었다면 만약 친구가 아니었다면 얼마의 값에 거래가 되었을까라고 바꿔주는 작업을 뭐한다? 사정 보정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래 사례를 수집해 보았더니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그럼 그 사정의 정도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바꿔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뭐한다? 사정 보정한다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어떠한 사정도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였다면 사정 자체가 없는데 보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는 또는 사례 자료인 경우에는 사정 보정은 필요 불필요? 불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문장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듣고 OX. 거래 사례 비교법상 사정 보정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OX. 그렇죠.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한다고 할 때 시점 수정의 의미는 아예 그 감정평가 규칙에 정해놓고 있거든요. 시점 수정이란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 현재의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래 시점이 뭐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뭐라 그런다? 거래 시점 그러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 분필을 잠깐 아파트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아파트가 1년 전 거래가 될 때는 2억에 거래가 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이 아파트가 3억 가더래요. 그럼 가격의 변화가 있죠. 그럼 이 자료를 수집했을 때 1년 전 거래될 당시에 자료를 수집했다면 2억의 가격이었겠지만 1년 지난 지금은 3억 가니까 이 거래 사례 자료의 가격을 계속 2억으로 봐야 돼요? 3억으로 바꿔줘야 돼요? 3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점 수정이다 사정 보정이다 이런 말을 못 들어본 거에 불과하지 우리 현실적으로도 이거
작년에 2억 갔는데 금년에 3억 간다 그러면 2억으로 봐요? 3억으로 봐요? 3억으로 보잖아. 그 작업을 시점 수정한다고 쓸 뿐이에요. 오케이? 근데 작년에 2억 하던 게 금년 3억 간다는 건 가격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시점 수정자가 나오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새길 것, 가격의 변동이 전제. 자, 그 말은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이 아파트가 작년에 2억이었는데 금년에도 2억이다? 이 말은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무슨 수정할 필요 없다? 아시겠습니까? 시점 수정은 가격 변동이 전제된 개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거래된 날짜와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날짜, 즉 어렵게 말하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면 시점 수정의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상 시점 수정 작업은 항상 거쳐야 한다. OX. 아니라니까요, 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문장을 그냥 외우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주 깊숙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해했던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간평 3방식 어렵다는 문제 중에 3문제 나오면 2문제는 맞춰요. 한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나와요. 그건 누가 내도 못 맞추는 거고 누구라도 못 맞추는 거고 찍지 않고는.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간평 6문제 중에 4문제 내지 5문제는 깊숙한 내용 몰라도 말뜻 정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왜 나올 수밖에 없을까? 요거 개념만 잡지 않습니까? 6문제 중에 4문제, 5문제 맞춘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찍어도 많이 맞아봤자 2문제밖에 더 맞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치적 유사성, 즉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 뭐냐? 우리 그거 기억나요? 지역 분석 배운 거 기억나요? 지역 분석이 뭐예요? 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지역 분석이라 배웠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러면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비슷해야 비교가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예컨대 단적인 예로 내가 지금 감정평가하고 싶은 부동산은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상업용 건물인데 사례 자료로 수집된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이면 안 맞잖아요. 환경적 요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 이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은 뭐냐면 물건끼리 비슷해야 비교가 되지 않느냐. 예컨대 내가 감정평가하고 싶은 부동산은 철근 시멘트 건물인데 사례로 수집된 부동산 봤더니 나무로 만든 건물이다. 물건끼리 전혀 안 맞죠? 이럴 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물건끼리 비슷해야 비교할 수 있지 않니? 이걸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그리고 물건끼리라는 점에서 물적 유사성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Understand? 예. 그런데 이런 4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 자료 속에 하자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자 있는 자료를 하자 없는 깨끗한 자료로 만들어줄 필요 있겠죠. 그걸 사례의 정상화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자, 그 정상화 부분부터는 조금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